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빚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단 빚을 지게 되면 빚을 준 사람에게 종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빚진 죄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빚이 그만큼 무섭다 하는 뜻이 되겠는데, 사실 성경 말씀에도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빚을 지고 잠자리에 들 바에는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자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빚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정말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빚이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채와 관련한, 빚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현재 심의 중인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이다. 이 정도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54조 7천억 원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로 8.1%나 증가했다. 이 정도는 정말 역대급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빨리 증가한 건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해서 그 정도가 나왔느냐. 이게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요약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2026년 재정운영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약해서 지출만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이다. 이 정도는 올해 예산 2025년 예산 673조 3천억 원에 비해서 54조 7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비율로 보면 8.1% 증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입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총 수입은 얼마나 증가했느냐. 우리가 보통 총 수입하면 국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볼 수가 있고, 또 국세 이외에 연기금에서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수입으로, 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세외 수입까지 포함해서 보면 총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서 22조 6천억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 총 수입은 3.5% 증가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지출은 8.1%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 적자 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을 더 들여다보면 총 수입하면 국세 수입 390조, 그리고 세외 수입 283조 9천억 원, 다 포함하면 674조 2천억 원이 된다는 거고, 이제 지출도 우리의 정부 재정 지출이 있고 이제 기금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해서 지출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가 내년도에는 53조 8천억 원 적자를 본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통합재정수지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 기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통틀어서 사회보장성 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빼면 순수하게 정부가 재정 수입을 거둬서 얼마나 지출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해요. 이것이 더 중요한 재정 수지인데요. 이 관리 재정 수지를 보면 내년도는 109조 정도 적자를 본다. 이 109조 정도면 어느 정도냐? GDP 대비 4% 정도 적자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GDP 대비로 4%면 어느 정도냐? 또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EU 같은 국가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EU 회원국들은 전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그러면 재정 부실이 되고 나중에 점점 더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위기가 되고 또 EU 전체가 이제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3%로 재정준칙에 의해서 막아놨는데, 우리나라는 그 3%보다
더 많이 재정 적자를 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 이유보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경제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재정 수지, 특히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3% 미만으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균형 재정 수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이 비슷한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모범적인 균형 재정을 계속 편성해 왔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 재정 적자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속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12개 분야로 나눠 보았는데 보건복지 고용 이러한 분야가 내년도에는 전체 728조 중에서 269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보건 분야, 복지 분야, 고용 분야에 들어간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이게 점점 더 증가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 않고 도리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이 11개 분야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교육 분야고 문화체육, 관광, 환경, R&D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보건복지, 고용과 비교해보면 이 각각 나머지 11개 분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 큰 것이 일반 지방행정, 이 행정 분야가 121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고용 그리고 일반 재정행정 이걸 빼버리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보건복지 고용 증가율도 전체 증가율 8.1%가 거의 비슷하게 8.2% 증가를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여기 특이한 것은 R&D 지출 분야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두 자릿수로 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분야는 19.3% 그래서 R&D 지출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올해는 29조 6천억 원이었는데 내년 2026년은 35조 3천억 원 정도니까 5조 7천억 원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퍼센티지로 보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R&D 지출이 5조 7천억 원 정도 증가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14.5%두 자릿수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4조 1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특이한 것이 국방비 지출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게 국방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켜라. 또 일본이나 EU 국가들도 국방비 지출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이 올해에 비해서 5.1조 정도 증가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한 8.3%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증가율 8.1%하고 비교하면 사실 국방비 지출도 8.3%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총괄적인 전체적인 총액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예산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728조가 편성이 되고 그래서 한 8.1%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냐면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9, 20, 21, 22년까지 거의 9% 내외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다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재정 지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래서 많이 사회보장성 지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이 국민의힘 이쪽 보수 진영은 가능하면 재정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다시 이재명 정부 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도 하겠다.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성 지출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도 높이겠다 하면서 지출을 좀 빨리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미 올해도 두 차례 추경을 편성을 했잖아요. 내년도에도 또 추경까지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가율로 보면 전년 대비로 8.1% 내년에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은 얼마나 증가할 거냐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전망을 하기로는
27년에는 5%, 28년에도 5%, 29년에는 4%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랑 비슷하게 적어도 8, 9%씩 매년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관리 재정 수지가 올해도 4% 이상 적자를 받고 GDP 대비로 내년도도 한 그 정도 된다, 계속 4%를 넘는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에서 3% 이상 높이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높아요. 한 6%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죠. 거기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고 그야말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여차적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GDP 대비로 국가 채무가 49% 정도였다 이렇게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 넘고 29년 정도 이재명 정부 임기 말 정도 되면 이게 한 58%까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 증가율이 8% 수준으로 계속 매년 나타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58%가 아니라 GDP 대비 60% 이상 넘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력의 측면에서 볼 때 뭐 미국이나 EU나 일본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와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고, 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정부 채무,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또 기업 부채, 그리고 또 가계 부채도 많고, 또 그 증가 속도도 제일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국가 채무는 지금 현재 GDP 대비로 49.1%에서 내년에 51.6%라고 했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은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16.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험적으로 균형 재정을 편성하는 나라다 이렇게 예전에는 평가를 받았다 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들 수 있어요.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좀 늘렸다, 뭐 코로나 때 또 빨리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은 잠깐 늘릴 수 있고 다시 또 원상복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빚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 풍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은 엄청난 재앙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 국가 채무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 채무 증가율이 적어도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으면 GDP 대비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명목 GDP 성장률이에요. 올해는 한 3.2%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있고, 내년도는 한 4% 정도 될 거다. 이 4%라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은 한 2.23%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실질 GDP 성장률은 한 1.7% 정도 되면, 그러면 이것이 두 개 합하면 한 4.0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국가 채무 증가율은 8.7%나 되니까 거의 2배 이상 더 크니까 GDP 대비로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근본 원인은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보다 당연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냐? GDP 대비로 보면 올해 총 지출이 GDP 대비로 한 26.5% 정도 되고요. 조세 수입이 24.2% 정도 되는데, 이 앞으로 계속 지출은 빠른 속도로 GDP 대비로 증가하는데, 재정 수입은 한 35년까지 좀 증가한다, 그러다가 좀 줄어든다 하는데, 제가 볼 때 35년까지 증가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35년 이후에는 총 조세 수입조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반대로 인구 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이걸 갖다 제가 악어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 적자는 매년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바로 국가 채무가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얼마나 빨리 증가할 거냐, 여기 기획재정부에서 장기 전망한 건데요. 올해는 49.1%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50% 넘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2035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10년 뒤 되면 한 70% 정도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망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인구 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거냐, 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더 빨리 진행될 거고, 성장률은 여기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DI나 아니면 한국은행 전망을 감안해서 보면 이것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이게 71.5%가 아니라 80%를 넘을 가능성이 높고, 45년에는 한 97.4%라고 했는데 100% 훌쩍 넘을 거다. 그 정도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파산될 수도 있다, 부도가 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중남미의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가 이러한 국가 부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 정부 지출을 늘려서, 그래서 그게 마중물이 되도록 해서 경기를 다시 부양하는 건 좋은데, 그냥 무작정 계속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국가 채무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현재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건가요? 우리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채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업 부채도 정말 심각해요. GDP 대비로 기업 부채만 해도 110% 정도 되고요. 우리 가계 부채도 한 90% 정도 됩니다.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그렇다는 건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0%가 넘는다고 했는데, 추계 방법을 바꾸면서 이게 90%대 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가계부채가 90%라고 해도 기업부채가 한 110% 되고,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200%잖아요. 거기에다가 국가 채무가 한 50% 정도 되니까 한 250%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그 250% 수준이 바로 여기고, 이것은 이미 G20 국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물론 더 높은 나라도 있어요. 뭐 일본이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거 일본, 프랑스 따라갈 수가 있나요? 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그 길을 계속 걸어왔고 지금도 허덕거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프랑스도 최근에 재정 위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혼란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미국도 지금 국가 부채가 너무나 높아서 GDP 대비로 무려 125%나 된다. 그래서 큰 문제다 했는데,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민간 부채, 그러니까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양호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둘 다 총 부채가 25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은 절반 정도가 125%가 국가 채무인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나 아니 기업 부채가 너무 많다. 특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이 총부채, GDP 대비 총부채의 증가 폭을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1등이에요. 2019년 말 대비 2025년 1분기까지의 총부채 증가 폭을 보면 우리나라가 무려 25.8%포인트나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증가한 나라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2위가 체코인데, 체코도 8.4%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빠르게 총부채가 증가한 이유가, 우선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빨리 증가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정부부채가 빨리 증가해서 그렇고, 또 세 번째는 기업부채가 빨리 증가해서 그렇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게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정말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데요.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과 닮은 민간 부채. 그런데 더 악성이다. 지금 이렇게 제목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이 이제 1990년
꺼졌는데 그 직전과 매우 민간 부채가 비슷한 상황이구나. 민간 부채면 우리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합한 것을 우리가 보통 민간 부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 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치 이제 시한폭탄이 있는데 그 시한폭탄이 막 지금 터지기 직전 상황 그래프까지 같이 보도 자료에 포함을 시켜놨네요. 마침 여기 보시면 같은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본의 민간 부채 비율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1994년에 214%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이제 최근에 180%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2023년에 207%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1994년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버블이 1990년에 꺼졌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민간 부채 비율은 206%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207%가 그 당시 버블 꺼지기 직전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왕이면 단순한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일본 경제로부터 대세기업 볼 교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태윤, 김남주, 손윤석 이 세 사람이 연구한 논문인데 제가 세 사람 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체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실 텐데 일본의 버블이 1990년에 꺼졌잖아요. 그렇게 꺼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1985년에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플라자 협정 또는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의 엔화가 1985년 당시만 해도 1달러당 한 250엔 정도 했는데 이것을 1년 반 정도 기간,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125엔까지.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달러 대비 2배로 올려버린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본의 수출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는 2배로 비싸지게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250엔짜리 일본 상품이 미국에서 1달러에 팔렸었는데 이제는 250엔짜리라면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2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의 상품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우르르 다 동남아로 그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인터내셔널 프로덕션 네트워크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뭐 한 나라에서만 모든 것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동남아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최종재를 조립 생산해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이러한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것도 그 당시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일본 내에는 이제 산업 공동화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 경기가 막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도 하고 또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었어요. 당시에 한 5%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걸 한 2.5% 수준까지 낮춰버려요. 낮추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다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또 주식 투자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산 시장이 막 버블이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팬데믹 시절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또 주식 사고 뭐 이러면서 다 가격이 다 튀어 올랐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1985년부터 90년 버블이 꺼지기 직전 상황까지 그 5년 사이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한 5% 수준이었는데 85년에 이것을 얼마까지 낮췄냐면 2.5%까지 이렇게 낮춘 거예요. 이렇게 낮췄는데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자산시장 버블이 막 커지니까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막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높였냐면 89년 3월부터 년 8월까지 한 6% 수준까지 막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85년에 이제 플라자 협정이 체결됐고 그때부터 이제 90년 자산시장 버블이 꺼지기 직전까지 민간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민간 부채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 부채하고 비금융 기업 부채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빼고 이제 기업들의 부채를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는 사실 버블이 꺼지기 직전까지도 한 70%밖에 되지 않았어요. GDP 대비로. 근데 우리나라는 100% 수준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그걸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서 한 90% 수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본의 1990년 당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일본은 기업 부채가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보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고 기업부채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1985년 여기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니케이 225 지수로 이렇게 딱 본다면 주가 지수가 얼마나 많이 튀어 올랐나 보세요. 이게 한 100 정도, 죄송합니다. 만 정도 수준에서 이게 3만 한 3천까지 이렇게 막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몇 배요? 이게 한 5년 만에 한 3.3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뻥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이게 주저앉은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반값 밑으로 이제 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은 91년부터 꺼져요. 여기 도쿄의 주택 가격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얼마까지 올랐는가 하면 이게 한 지수로 보면 한 250까지 올랐다가 이게 갑자기 꺼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85년부터 100에서 거의 250까지 올랐으니까 2.5배 오른 거잖아요. 한 5년 사이에. 그러다 이게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 지수상으로는 뭐 한 250에서 한 150까지 이렇게 쭉 빠지는데 실제 보면 거의 반값으로 다 빠졌어요. 그리고 상업 건물은 그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값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회복이 계속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오르는 듯 하지만 아직도 예전 수준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85년 플라자 협정 이후에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엄청나게 커졌다가 주식시장은 90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91년부터 버블이 급속히 꺼져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년 여기잖아요. GDP 성장률이 이제 빨간색인데요. 빨간색 여기 보시면 이게 0% 수준인데요. 오른쪽, 요게 오른쪽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는 대체로 많은 정보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빨간색만 일단 보시면 GDP 성장률이 90년 이후에는 그냥 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기 지금 파란색인데 거의 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장기 경기 침체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뭐 약간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체로 이건 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썼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한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뭐 추경을 계속 편성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20조든 30조든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한 해가 아니라 뭐 두 해, 세 뭐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GDP 대비 250%까지 된다. 우리나라 현재 50%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게 올해 한 해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앞으로 계속 쓰면 이게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제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본이 지금 계속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가면서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려고 하는데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채만 키웠다. 그게 도리어 이제 족쇄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한 정책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계속 왔는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나쁘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인구 고령화예요.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고령화 비율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면 고령 사회 하면 14%가 넘으면 그러는데 보통 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그 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05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올해 이제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20년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룰루랄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심각하고 고령화 상황도 우리나라가 적어도 정도는 아직도 일본보다 낮지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더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이게 아마 2050년, 6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일본보다 노인 인구 비중이 더 많을 거다. 전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 비슷한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연구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90년이 여기 이제 자산시장이 버블이 껐던 때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잠재 GDP 성장률이 그때부터 급속히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자산시장이 버블이 꺼져서가 아니라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이고 인구 고령화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해서 장기적인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DP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부를 보려니까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리고 자본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리고 기술 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노동 투입을 취업자 수, 근로시간 두 개로 나눴네요. 그래서 보면 노동 투입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여기 이미 마이너스로 갔고 취업자 수도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로시간도 그렇고 취업자 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성장률을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노동이 고령화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막 줄어들면서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국 얘기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이 앞서 조선일보에 있는 그래픽을 원래 있는 보고서에 있는 그림 다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파란색 선인데, 여기 보시면 일본은 1994년에 이제 GDP 대비 민간 레버리지 하는 것이 214%까지 됐다. 그렇지만 이게 1990년 당시에는 한 200% 정도 됐었는데, 한국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상태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 근데 그 속을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나눠보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가계부채가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령 사회는 2018년에 돌입했고, 그러니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이제 막 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막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일본보다는 한 20년 늦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여기 보시면 0.7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난해 0.75명까지 이제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일본에 비하면 낮아도 지금 너무 낮은 상황이에요. 일본은 1.2명 수준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0.75명이고 거기는 1.15명 정도인데, 일본은 지금 그 정도 돼가지고 완전 비상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보면 룰루랄라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예요.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정점을 이게 2017년에 지났어요. 그때부터 더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지금 매년 30만 명씩 감소합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수도 감소하고 또 전체 인구에서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시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것이 지금 큰 문제다. 반대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실제 일에서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는 자꾸 증가하는데, 반대로 부양하려고 하는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빨리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를 빠지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 그러니까 14% 수준까지 가 있던 것이 2018년이에요. 근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것이 사실 지난해 말이에요. 이게 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일본이 11년 걸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빠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또 한 반토막 내면서 그냥 빨리 따라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면 막 빨리빨리 정신이 얼마나 정말 이런 데까지 적용이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것도 일본은 24년 걸렸는데 그것도 제일 빠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그걸 돌파해 버렸고, 다시 또 14%에서 20% 돌파하는데, 일본은 11년 걸렸는데 우리는 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30%, 40%, 50%까지 높아지는 것도 단연코 우리나라가 1등 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위기 아니면 도대체 뭐가 위기냐. 정말 이건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도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괜히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이나 이제 팔으려고 무슨 공포 마케팅해서 제 영상 많이 보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길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지금
잠재 GDP 성장률이 추락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속을 나눠보면 이게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건 뭐 한국은행 예전의 자료를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침 좀 전에 연구 자료 그 자료에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한국은행 자료지만 다른 저자의 자료인데 여기도 보시면 노동 투입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게 지금 밑으로 자꾸 줄어들고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근처까지 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때 있고 그리고 다른 거 자본 투입이나 또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이 이제 기술 수준 향상이거든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동 투입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 투자, 그러니까 기술 투자 아니면 설비 투자 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1.8%까지 줄어들었고 이게 매년 0.1%포인트씩 계속 감소해가지고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2025년인데 2030년 가면 1.3%까지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새 정부 임기 기간 동안에 이게 1.8%에서 한 1.3%까지 감소할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그렇지만 지금 새 정부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3%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달성 가능할지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인구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총회소 생산성, 기술 수준 그리고 설비 투자.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이거 가지고 빚내서 집 사고 그래서 건설 투자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이유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보고서에서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시고 또 우리 정부 아니면 정치인 언론들이 좀 제대로 좀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제에. 그래서 이건 이제 KDI 자료인데 이것도 마침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 연구 보고서에서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거다. 잠재 성장률이. 그래서 이 자료는 KDI 자료를 제가 이제 옮겨온 건데 이게 그냥 이대로만 가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40년대 중반 가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 여기 40년이잖아요. 40년. 40년 정도 지나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15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0년대 정도 가면 0.5%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KDI에서 이렇게 현재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료를 정말 너무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보고서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일본이 이렇게 장기 침체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는 이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또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처음 시작은 버블 붕괴는 결국은 이제 민간 레버리지, 그러니까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버블이 꺼지니까 그거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들었는데도 왜 계속 10년, 20년, 30년을 장기 저성장 했을까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뭐 유인력의 생산 참여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령 인구도 좀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여성 인구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인 노동력도 많이 활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출산율도 단계적으로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뭐 유인력 생산 참여 그러니까 여성 인력이라든가 고령 인구 생산 참여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출산율을 단계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빨리 높여야 된다. 이게 지금 0.75명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일본 수준도 지금 1.2명인데 빨리 그 수준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 OECD는 지금 1.5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OECD 다른 건 다 비교하면서 왜 출산율은 비교를 안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하책이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유럽골 나요. 유럽골. 일본이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계속 장기 저성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 거기도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땜빵 하겠다고 외국인 노동력 많이 받으니까 그게 당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인 혼란 생기고 그것이 장기 저성장을 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외국인 노동력을 받으려면 정말 이게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고숙련 최고의 인재를 받는 건 오케이.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에
정책을 쓰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동안 미국이 했던 거는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불러다가 최고의 교육을 해서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가 혁신 지향형 글로벌 선진 교육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어렵잖아요.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노동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교육 수준을 단기적으로 높일 수도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율을 높여도 출산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은 단기적으로 1, 2년 우리가 확 바꿔버려가지고 적어도 3, 4년, 4, 5년 안에 창의적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뭐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 잠깐 언급을 했네요. 여기 뭐 외국인 노동력도 다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좀 하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말 위기다. 그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버블이 너무 커져서 금방 터지거나 안 터져도 장기 저성장으로 빨리 빠져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일본이 걸어갔던 이러고 10년, 20년, 30년보다 훨씬 길고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기저에는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산율을 빨리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동력을 정말 질적 수준을 빨리 높이는 그러한 교육 혁명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너무나 건설 투자나 하고 그래서 빚내서 집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단기적 경기 부양하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생산 자원이 또다시 또 시멘트 붓는 데 들어감으로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미래 먹거리 투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미래 첨단 설비를 갖추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